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덕보라는 사내가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덕보라고 불렀다. 말을 더듬었기 때문이다. 덕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웃었다. 불쌍하다는 듯이, 때로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저 사람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다고 말 더듬는 사람은 생각도 느리다고들 했다. 덕보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덕보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산자락 땅 한 떼기에 의지해 살았다. 돌이 많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감자와 조를 심으면 먹고 살 만큼은 나왔다. 봄에는 나무를 캐고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워 묵을 쑤어 팔았다. 사람들은 덕보를 무시했지만 덕보는 화내지 않았다. 누가 비웃어도 누가 놀려도 덕보는 언제나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덕보가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덕보를 마을의 바보로 여기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덕보의 옆집에는 과부 김순이가 살았다. 순이는 32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되었다.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떨어져 죽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아이는 없었다. 순이는 혼자 밭을 일구고 삭바느질을 하고 때로는 부잣집에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살았다. 순이는 억척스러운 여자였다. 남편 없이도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특히 옆집 덕보를 보면 마음이 짠했다. 저 사람 바보라서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들까.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집 앞을 지나가다 덕보가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걸 봤다. 손에는 식은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순이는 한숨을 쉬며 덕보를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를 내왔다. 덕보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순이는 덕보가 밥 먹는 걸 지켜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 말은 더듬지만 착하긴 해. 불쌍하게. 순이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덕보에게 밥을 챙겨줬다. 덕보는 언제나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순이는 그런 덕보를 안쓰럽게 여겼다. 마을에는 거지 삼형제가 있었다. 큰형 복돌이, 둘째 만돌이, 막내 철돌이. 셋 다 부모 없이 자라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삼형제는 어떻게든 버텼다. 어느 겨울날 삼형제가 길에서 쓰러졌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거지들이야 내버려둬.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거지까지 챙기겠어. 하지만 덕보는 달랐다. 덕보가 삼형제를 발견하고 달려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자기가 먹을 죽까지 나눠줬다. 삼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다. 복돌이가 은혜를 꼭 갚겠다고 했지만 덕보는 사람이면 당연한 거라며 손사래를 쳤다. 삼형제는 그날 이후로 덕보 주변을 맴돌며 작은 일들을 도와줬다. 나무를 해다 주기도 하고 밭일을 거들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가 거지들이랑 어울린다며 비웃었다. 저것들끼리 모여 있으니 딱 어울린다고들 했다. 하지만 덕보와 삼형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마을에는 은퇴한 서당 선생 정영감이 살았다. 정영감은 덕보가 어릴 때부터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영감이 덕보를 조용히 불렀다. 덕보가 정영감의 집으로 들어가자 영감은 문을 닫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말은 더듬어도 머리는 비상하다는 걸 나는 안다고. 덕보의 눈빛이 변했다. 10년 전 우물에서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 돌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뒤로 말을 더듬게 됐다는 이야기를 영감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덕보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다. 덕보는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다. 영감님만 아신다고. 정영감이 물었다. 왜 숨기느냐고. 덕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대해줘서 좋다고 답했다.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면 저를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영감이 다시 물었다. 그게 외롭지 않느냐고. 덕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외롭긴 하지만 괜찮다고. 그리고 순희 씨가 있다고. 순희 씨는 저를 바보라고 여기지만 그래도 챙겨주거든요. 그게 좋다고. 정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내 선택이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할 날이 올 게다. 그 무렵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마을 제일 부자 최만석이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을 불렀다는 것이다. 직관이 마을을 둘러보더니 어느 산자락을 가리켰다. 저 산자락에 귀한 것이 묻혀 있다고. 금맥이라고. 최만석의 눈빛이 번뜩였다. 직관에게 그 땅이 누구 것이냐고 물었더니 박덕보라는 자의 땅이라고 했다. 최만석은 픽 웃었다. 박덕보? 그 바보 말인가? 최만석은 팔을 비볐다. 허허, 하늘이 나를 돕는구만. 바보한테서 땅 빼앗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최만석은 조카 최철수를 불렀다. 바보덕보 땅을 우리가 손에 넣어야겠다고. 철수에게 가서 협상해보라고 했다. 철수가 그냥 빼앗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최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일단은 정당하게 사는 척해야 한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마을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다.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바보덕보가 서 있을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최만석이 덕보를 찾아왔다. 덕보는 마당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다. 최만석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최만석은 웃으며 다가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며 덕보의 땅을 사고 싶다고 했다. 이 척박한 땅,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농사도 잘 안 되지 않느냐며 은자 10냥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덕보는 고개를 저었다. 이 땅은 조상님이 물려주신 것이라고. 최만석은 짜증을 내며 은자 20냥이라고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덕보는 여전히 팔 수 없다고 했다. 최만석은 화가 나서 돌아서며 후회하지 말라고 했다. 옆집 순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순이는 불안해졌다. 최만석이 덕보 땅을 사겠다고? 저 사람이 괜히 그러겠어? 뭔가 있는 거 아냐? 순이는 덕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덕보가 땅을 팔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하자 순이는 잘했다며 최만석은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덕보가 괜찮을까 걱정하자 순이는 덕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덕보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최만석의 조카 최철수가 나타났다. 최철수는
덕보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컸다. 건장한 체구에 험악한 인상이었다. 덕보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최철수가 거칠게 다가와 덕보 앞을 가로막았다. 삼촌이 땅 사겠다는데 왜 안 파느냐며 따졌다. 덕보가 조상님 땅이라서 팔 수 없다고 하자 최철수는 덕보의 멱살을 잡았다. 팔 거냐 안 팔 거냐 똑바로 말하라고. 덕보가 말을 더듬자 최철수는 말을 똑바로 못하느냐며 덕보를 밀쳤다. 덕보가 땅에 넘어졌다. 최철수는 팔든지 아니면 땅에 불 지르든지 할 거라며 침을 뱉고 가버렸다. 멀리서 거지 삼형제가 지켜보고 있었다. 복돌이가 저 나쁜 놈이라며 분노했다. 만돌이가 우리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철돌이는 우리는 힘이 없다며 망설였다. 복돌이는 일단 지켜보자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자고 말했다. 순이도 그 장면을 목격했다. 순이는 화가 났다. 저 나쁜 놈들,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순이가 달려가 덕보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덕보는 괜찮다고만 했다. 순이는 덕보의 얼굴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은 바보라서 자기가 당하는지도 모르나. 순이는 덕보를 집으로 데려가 약을 발라줬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땅 절대 팔지 말라고. 약속하라고. 덕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겠다고 했다. 덕보는 순이가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다. 순이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날 밤 최만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태도가 바뀌어 있었다. 최만석은 다시 생각해봤다며 덕보의 땅은 사실 별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돌도 많고 농사도 잘 안 되니 가지고 있어봐야 손해라고. 그래서 은자 5냥에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덕보가 아까는 20냥이었다고 하자 최만석은 아까는 착각이었다며 이 땅은 5냥도 아깝지만 자기가 착해서 사주는 거라고 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한 푼도 못 받을 거라며 어서 결정하라고 재촉했다. 최만석은 속으로 웃었다. 역시 바보는 바보야. 금맥 있는 땅을 5냥에 판다니. 덕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팔겠다고. 옆집에서 순이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 안 된다며 덕보 앞을 가로막았다. 땅 팔면 안 된다고. 그 땅은 조상님이 물려주신 거라며 5냥에 팔다니 너무 싸다고 소리쳤다. 최만석은 짜증을 내며 이 여자는 왜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고 했다. 순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덕보는 바보라서 저렇게 당하는 거라며 자기가 지켜줘야 한다고 맞섰다. 최만석이 바보면 바보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순이는 어쨌든 안 된다며 덕보에게 팔지 말라고 애원했다. 덕보는 순이를 보았다. 순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덕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팔겠다고 말했다. 최만석은 흐뭇해하며 계약서를 꺼냈다. 여기 도장 찍으라고 했다. 덕보가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때 덕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이름을 문서에 남기고 싶다고. 최만석이 이름이 무슨 소용이냐고 묻자 덕보는 땅은 팔아도 이름은 남기고 싶다며 조상님한테 미안해서라고 했다. 최만석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바보 같은 소리라고. 이름 남기면 뭐 하냐며 땅은 내 거인데. 하지만 알았다며 이름이고 뭐고 다 남기라고 했다. 어차피 쓸데없는 거니까. 최만석은 계약서에 한 줄을 덧붙였다.
박덕보의 이름을 영구히 기록함. 자, 됐다며 이제 도장 찍으라고 했다. 덕보가 도장을 찍었다. 최만석은 하하 웃으며 이제 이 땅은 내 거라고 외쳤다. 은자 온양을 던지듯 덕보에게 주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순이는 덕보를 붙잡았다. 왜 팔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상님 땅을 온양해. 순이는 덕보가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이 바보가 정말 바보 같아. 덕보는 순이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순이 씨, 미안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지 삼형제가 다가왔다. 복돌이가 형님 땅을 팔아버렸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만돌이도 어떡하냐며 조상님 땅인데 걱정했다. 덕보는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다고. 다 이유가 있다고. 철돌이가 무슨 이유냐고 물었지만 덕보는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만 했다. 삼형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정영감이 덕보를 찾아왔다. 땅을 팔았다고 들었다고. 덕보는 더듬지 않고 답했다. 네, 영감님. 영감이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감은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했지만 덕보는 괜찮다며 준비한 게 있다고 했다. 영감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며 돌아갔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바보 덕보가 땅을 온양에 팔았다고. 그 땅이 그렇게 싸다니 바보라서 속았나 보다고. 최만석 나리가 완전히 덕을 봤다고. 역시 바보는 바보라고. 사람들은 덕보를 더욱 무시했다. 하지만 덕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순이만이 여전히 걱정했다. 덕보가 너무 당한 거 아닐까?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순이는 덕보를 지켜주고 싶었다. 비록 덕보가 바보일지라도. 최만석은 땅을 손에 넣자마자 인부들을 불렀다. 이 땅을 팔라고 금맥이 나올 때까지.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 최나리가 뭐 하는 거냐고, 땅을 판다고, 금맥이 있다고들 수군거렸다. 금맥이 바보 덕보 땅에 있었다니, 덕보는 그것도 모르고 팔아버렸다고 사람들은 웃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 뒤 최만석의 땅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나왔다고, 금맥이라고. 최만석은 달려가 땅을 들여다봤다. 땅 속에서 반짝이는 금빛이 보였다. 최만석은 허허 웃으며 역시 금이라고 외쳤다. 최철수도 대박이라며 좋아했다. 최만석은 온양 주고 금맥을 샀으니 이게 바로 장사라며 바보 덕보 덕분이라고 기뻐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우와, 진짜 금이네. 저게 다 금이라고? 바보 덕보는 저걸 모르고 팔았구나. 아이고, 불쌍하게. 하지만 아무도 덕보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다. 덕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표정은 담담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다가와 속상하지 않느냐며 내 땅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덕보는 괜찮다고만 했다. 사람은 역시 바보라 모르나 보다며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순이는 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덕보가 금맥이 있는 땅을 온양해. 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최만석 저 나쁜 놈, 덕보를 이용한 거잖아. 순이는 결심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해. 덕보를 도와줘야 해. 그날 밤 순이는 거지 삼형제를 찾아갔다.
우리 덕보를 도와줘야 한다고. 삼형제도 그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순이는 최만석한테 뭔가 약점이 있을 거라며 우리가 찾아내자고 제안했다. 복돌이가 약점을 어떻게 찾느냐고 묻자 순이는 저 사람이 평소에 나쁜 짓 많이 했다며 증거를 찾아내면 덕보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복돌이는 좋다며 알아보겠다고 했다. 며칠 뒤 순이는 최만석 집에 빨래를 하러 갔다. 안채 마님이 순이를 불러 오늘 빨래 많으니 열심히 하라고 했다. 순이는 빨래를 하는 척하며 집안을 살폈다. 뭔가 있을 거야. 최만석이 나쁜 짓 한 증거. 순이는 사랑채 쪽을 슬쩍 들여다봤다. 최만석이 없는 사이 책상 위에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저게 뭐지? 순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부를 펼쳤다. 장부에는 온갖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 씨에게서 뇌물은자 10냥, 박 씨 땅 빼앗음, 관아의 뇌물온양, 거지들 강제 노역, 임금 안중. 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건 최만석의 비리 장부야. 순이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이걸 가져가면 덕보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순이는 장부를 품에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들키면 큰일 나는데. 하지만 덕보를 위해서. 순이는 서둘러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순이는 덕보를 찾아가 장부를 보여줬다. 이게 최만석의 비리 장부라며 자기가 몰래 가져왔다고 말했다. 덕보는 놀라며 장부를 펼쳐봤다. 눈빛이 변했다. 순이는 이걸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관아에 고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덕보는 순이를 바라봤다. 이걸 어떻게 구했냐고 물었다. 순이는 걱정 말라며 아무도 못 봤다고 했다. 덕보가 위험했을 텐데 걱정하자 순이는 괜찮다며 당신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덕보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다. 정말 고맙다고. 순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뭐 당연한 거라고 중얼거렸다. 다음 날 덕보는 관아로 갔다. 사또가 덕보를 보고 의아해했다. 박덕보냐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덕보는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다. 또박또박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사또는 놀라며 내가 말을 이렇게 잘한다고 했다. 덕보는 자기가 말을 더듬은 건 사고 때문이라며 머리는 멀쩡하다고 설명했다. 사또가 무엇을 고발한다는 거냐고 묻자 덕보는 최만석이 제 땅에서 불법으로 금을 캐고 있다고 말했다. 사또는 불법이라니 최만석이 그 땅을 샀다고 들었다고 반문했다. 덕보는 그렇다며 하지만 계약서를 보시라고 했다. 계약서에는 박덕보의 이름을 영구히 기록함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사또가 그래서 어쩌란 거냐고 묻자 덕보는 조선의 법에 따르면 땅에서 나오는 지하자원은 땅 주인이 아니라 명의자에게 속한다고 설명했다. 제 이름이 문서에 영구히 남아있으니 금맥은 제 소유라고. 최만석은 제 허락 없이 제 금을 캐간 거라고 말했다. 사또는 법전을 급히 펼쳤다. 한참을 뒤적이더니 눈이 커졌다. 맞다, 정말이구나. 덕보는 이것도 보시라며 비리장부를 내밀었다. 최만석이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거지들을 강제로 노역시킨 증거라고. 덕보는 최만석을 불법 채굴, 강제노역,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선언했다.
사또는 내가 정말 바보가 아니었다며 감탄했다. 다음 날 관아 포졸들이 최만석의 땅으로 몰려갔다. 채굴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최만석이 무슨 소리냐고 따지자 포졸은 박덕보가 고발했다며 이 금맥은 박덕보의 소유라고 알렸다. 최만석은 무슨 개소리냐며 자기가 이 땅을 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포졸은 땅은 샀지만 계약서에 박덕보의 이름이 영구히 기록되어 있다며 법에 따르면 지하자원은 명의자 소유라고 설명했다. 덕보가 나타났다. 최만석은 덕보를 보고 내가 뭐냐며 소리쳤다. 덕보는 또박또박 말했다. 최나리,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셨죠? 최만석은 이 자식이 말을 하느냐며 놀랐다. 덕보는 일부러 그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나리께서 욕심에 눈이 멀어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을 줄 알았다고. 그리고 자기는 말은 더듬지만 법은 잘 안다며 나리께서 캔 금은 모두 자기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만석은 으아악 소리를 질렀다. 그때 거지 삼형제가 나타났다. 복돌이가 사또 나리께 자기들도 증언하겠다고 나섰다. 사또가 누구냐고 묻자 복돌이는 자기들이 최만석에게 강제 노역을 당했다고 말했다. 만돌이도 최만석이 자기들을 잡아다가 금 캐는 일을 시켰다고, 철돌이도 임금도 안 줬다고 증언했다. 사또가 놀라자 최만석은 저건 거짓말이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복돌이는 거짓말이 아니라며 장부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또가 비리 장부를 들어보이며 이 장부에 거지들 강제노역, 임금 안줌이라고 적혀 있다고 확인했다. 최만석은 그건 어떻게 나왔냐며 당황했다. 순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덕보가 바보가 아니었어? 순이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덕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사또가 판결을 내렸다. 최만석의 죄를 밝히겠다고. 첫째, 박덕보의 금맥을 불법으로 채굴했다. 둘째, 거지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 셋째,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았다. 넷째, 관아에 뇌물을 주고 땅을 빼앗았다. 사또는 최만석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 보낸다고 선고했다. 최만석은 으아악 소리치며 이게 다 그 바보 때문이라고 외쳤다. 사또는 바보라니, 박덕보는 내가 생각하는 바보가 아니었다며 내가 진짜 바보였다고 말했다. 최만석은 끌려갔다. 최철수도 함께 처벌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다. 덕보가 바보가 아니었다고? 말은 더듬지만 머리는 비상했던 거라고? 우리가 속았다고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덕보가 나를 속인 걸까? 순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최만석이 끌려가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사또는 덕보에게 금맥을 돌려줬다. 이 금맥은 내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덕보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덕보는 이 금으로 마을 우물을 고치고 서당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또는 훌륭하다며 칭찬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덕보를 바라봤다. 덕보야, 우리가 너를 바보라고 했는데 미안하다고들 사과했다. 덕보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자기는 괜찮았다고 말했다. 거지 삼형제가 덕보에게 달려왔다.
형님 고맙다고, 형님 덕분에 살았다고, 형님은 우리 은인이라고 말했다. 덕보는 아니라며 형님들이 자기를 도와주셨다고 했다. 덕보는 삼형제에게 이제 떠돌지 말고 자기와 함께 일하면서 살자고 제안했다. 복돌이가 정말이냐고 묻자 덕보는 자기 혼자서는 이 땅을 관리 못하니 형님들이 도와달라고 했다. 삼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다. 해가 저물 무렵 덕보는 순이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순이가 문을 열었다. 표정이 복잡했다. 덕보라고만 말했다. 덕보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자 순이는 들어오라며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덕보야, 너 바보가 아니었구나.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기는 말을 더듬을 뿐이지 바보는 아니었다고. 순이가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냐고 묻자 덕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덕보는 또박또박 말했다. 말을 더듬지 않고 자기는 10년 전 아이를 구하려다 머리를 다쳤다고. 그 뒤로 말을 더듬게 됐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괜찮았다고. 오히려 편했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순이 씨는 달랐다고 덕보는 말을 이었다. 순이 씨는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면서도 챙겨줬다고. 밥도 주고 걱정도 해주고 위험한 일까지 하면서 자기를 지켜줬다고.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연한 거였다고 중얼거렸다. 덕보는 아니라고 말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 덕보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 씨는 자기가 바보든 아니든 자기를 지켜준 거라고. 그게 진짜 마음 아니냐고.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바보, 진짜 바보라고 중얼거렸다. 덕보는 말을 이어갔다. 자기는 비록 말은 더듬지만 순이 씨를 평생 지키고 싶다고.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순이는 울면서 웃었다. 그래, 이 바보야. 두 사람은 껴안았다. 한 달 뒤, 덕보와 순이의 혼인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거지 삼형제는 새 옷을 입고 축하했다. 정영감은 흐뭇하게 웃었다. 혼례식이 끝나고 순이가 덕보에게 속삭였다. 당신, 이제 말 더듬는 거 숨기지 말라고. 그게 당신이라고. 덕보는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했다. 순이는 웃으며 평생 당신 말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로 마을은 변했다. 덕보의 금으로 우물이 고쳐지고 서당이 지어졌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거지 삼형제는 덕보와 함께 땅을 일구며 살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덕보를 바보 덕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덕보날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덕보는 여전히 겸손했다. 자기는 그냥 덕보라고 말했다. 어느 봄날 덕보와 순이가 새로 지은 서당 앞에 섰다. 서당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말은 더듬어도 마음은 바르게. 순이가 좋은 글귀라고 말하자 덕보는 순이 씨 덕분이라고 했다. 순이가 내가 뭘 했느냐고 묻자 덕보는 순이 씨가 자기를 지켜줬다며 그 마음이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말했다. 순이는 덕보의 손을 꼭 잡았다. 바보, 내가 당신 지킨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지켜준 거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당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바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진짜 지혜는 학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진짜 사랑은 상대가 바보든 아니든 변하지 않는 거라고. 박덕보는 여전히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김순이는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아들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백년해로 했다. 서당 현판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순이와 함께 마이너스 덕보 씀. 그 옆에 순이가 덧붙인 글씨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에게 마이너스 순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기억했다. 바보가 아니었던 바보.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켜준 여인. 그들이 보여준 진짜 사랑.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